일본 문학작품이나 영화 등을 보다 보면 시대를 표현할 때 나라 이름이나 서기연도가 아닌 시대명이나 별도의 연호를 사용하는 모습이 등장하고는 합니다. 고대 중세 시기는 나라 시대, 해이안 시대, 생곡구 시대 등으로 표현합니다. 근대 시기를 말할 때도 쇼와 20년, 헤이세이 10년 같은 방식으로 시대를 표현하죠. 그러다 보니 일본 역사에 정통한 사람이 아니라면 일본인들이 말하는 시대를 알아채기가 어렵습니다. 2019년 5월 1일 새벽, 일본 전역에서는 신기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이 밤새 편의점 앞에 줄을 서고 신문사들은 특별판을 찍어내느라 바빴고 온 나라가 마치 새해 맞이를 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날은 일본의 연호가 헤이세이에서 레이와로 바뀐 날이었습니다. 서구인들 눈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2019년을 그냥 2019년이라고 부르면 될 텐데 왜 일본인들은 레이와 원년이라고 부르며 기념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긴 시간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무려 2000년 전 중국 한나라 황제가 처음으로 연호라는 것을 만들어낸 그때로 말이죠. 기원전 140년, 중국 한나라의 무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내 통치 기간에 특별한 이름을 붙여보자. 그렇게 탄생한 것이 권원이라는 최초의 연호였습니다. 무제는 단순히 황제직이 몇 년째라고 부르는 대신 자신의 통치 시대에 권원이라는 브랜드명을 붙인 것이죠. 한 무제의 아이디어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습니다. 연호가 단순한 시간표기법이 아닌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강력한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조차도 황제가 정한다는 메시지였던 것이죠. 이후 장대한 중국 역사 속에서 연호는 시대적 구호나 정치적 이상을 담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연호 시스템이 한반도에 전해진 것은 삼국시대였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처음에는 중국의 연호를 그대로 사용했다가 나중에는 독자적인 연호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고구려의 강개토대왕은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고 발해는 인안, 대흥 등과 같은 독자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에 종속하지 않은 독립국이다라는 자부심이자 자존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이후 고려 건국 직후까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지만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하여 중국의 연호를 따랐습니다. 대신 왕의 즉위 연차로 연대를 표기하였죠. 이러한 연대 표기법은 조선 후기로 오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일제감정기를 겪으면서 한국은 전통적인 연호 시스템에서 점차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광복 이후에는 서구의 영향과 국제화의 필요성 때문에 서기 연도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공식 문서에 서기를 사용하고 전통 행사나 특별한 경우에만 단기를 병용하는 정도입니다. 철저한 실용주의적 선택이었습니다. 중국은 더욱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가 퇴위한 1912년, 중화민국이 성립되면서 왕이 선포하는 전통적인 연호 표기법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대신 민국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죠. 하지만 민국 기년제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황제제는 구시대의 유물이다 라는 구호와 함께 신의 혁명을 이끈 순원과 혁명가들은 연호 시스템도 함께 폐기했습니다. 2000년 넘게 이어져 온 연호 시스템은 이렇게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후에도 이 방침은 유지되어 현재 중국에서는 서기만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의 독특한 연대 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덴노, 즉 천황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천황이라는 용어에 거부감이 있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가 일본 왕에게 존칭을 사용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컨텐츠에서는 일본인의 시각에 좀 더 몰입하기 위해서 천황이란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천황가가 만세일계, 즉 만대에 걸쳐 한 혈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학적으로는 여러 번 혈통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일본인들의 의식 속에서는 지금의 천황도 태양신 아마테라스의 후손인 초대 진무천황의 직계 후손으로 여깁니다. 이런 의식이 일본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왕조가 바뀔 때마다 이전 왕조의 폐악을 강조하며 전 왕조를 부정함과 동시에 새 왕조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천황가가 계속 이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권력의 칼이 옮겨가더라도 천황을 대신하여 통치한다는 명분만 지킨다면
일본의 전통은 유지되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통치자의 칭호 자체에 있습니다. 중국은 황제, 한국은 왕이라고 불렀지만 일본은 천황이라고 불렀습니다. 천황이라는 말은 하늘의 황제라는 뜻이죠. 즉, 일본의 천황은 단순한 세속적 통치자가 아니라 종교적 권위를 가진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런 특별한 지위 때문에 천황의 시간, 즉 연호가 더욱 신성한 의미를 갖게 된 것이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일본의 연호는 서기 645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아스카 시대 말 소가시가 천황권을 압도할 정도로 권력을 장악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황족 나카노우의 왕자가 쿠데타를 일으켜 새로운 정권 수립과 함께 중앙 집권적 개혁을 추진합니다. 중국 당해 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국가 체제를 재편한 이 사건을 다이카 개신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 일본은 스스로 자주적 국가임을 강조하기 위해 연호를 다이카 개신을 따 대화로 선포합니다. 이후 잠시 단절되었지만 701년 대보부터 현재의 레이와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역사의 또 다른 특이한 점은 시대별 왕조명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사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이 있었고 중국사에서는 한, 당, 송, 원, 명, 청 등 수많은 왕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7세기까지 중국 사서에서는 일본을 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는 왜소하다, 구부정하다라는 뜻을 가진 문자로 비하적 뉘앙스가 깔려 있죠. 덴무천황 통치 아래 중앙 집권화가 시작된 7세기 이후 일본 내부적으로 국제질서 속에서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표출되면서 국명을 외국에서 일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구당서에는 670년 왜가 스스로 국호를 일본으로 고쳤다는 기사가 등장하며 720년 편찬된 일본 서기에서는 국호를 일본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후 일본이란 국호는 바뀌지 않은 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죠. 물론 학자들이 편의상 아스카 왕조, 나라 왕조, 헤이안 왕조 같은 용어를 쓰기는 하지만 이는 시대의 특징을 대표하여 이름을 만든 것일 뿐 일본인들은 일본 역사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천황가의 계승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으로 인해 국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옅어졌고 권력자도 새로운 국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시대순으로 일본사를 표현하면 화면과 같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고대부터 근대까지의 시대명은 시대의 특징이나 사건 또는 수도명을 기준으로 정해진 것에 반해 근현대 시기의 메이지, 다이쇼, 쇼와, 헤이세이, 레이와는 모두 해당 천황시대의 연호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일본의 격동적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일본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시대로 떠나보겠습니다. 생곡구, 즉 전국시대입니다. 1467년 온일의 난으로 시작된 전국시대는 말 그대로 전국이 전쟁터였던 시대입니다. 중앙정부의 권위가 무너지고 각 지방의 다이묘들이 서로 패권을 두고 싸우는 대혼란의 시기였습니다. 난세는 영웅을 낳는다고 했죠. 이 시대의 주인공들은 지금도 일본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여러 문학 작품 속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천하포무, 즉 무력으로 천하를 통일하겠다는 야심찬 구호를 내건 혁신가였습니다. 그는 천하통일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의 모든 관습을 깨트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불교 사원을 공격하고 서양 문물을 적극 받아들이며 신이 내게 죽으라 하면 신도 죽여버리겠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무자비하고 포악한 성격은 독이 되어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전국 통일을 눈앞에 둔 그는 1582년 혼노지에서 부하인 아케치 미스히데의 배신으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노부나가의 뒤를 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우리에게는 천일공노한 악인이지만 일본인들에게는 농민 출신에서 쇼군의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로 여겨집니다. 일본을 제패한 그는 명을 향한 발판으로 조선 침략을 계획했지만 조선의 끈질긴 방어에 실패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가로로 끝내 생을 마감하게 되었죠. 오다 노부나가 시절부터 함께 전장을 누빈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인내의 화신으로 묘사됩니다. 울지 않는 두견새를 기다려 울게 하겠다라는 그의 철학처럼 그는 때를 기다려왔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후 벌어진 권력 쟁탈전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세키가하라 전투의 승리로 마침내 천하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1603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현재의 도쿄인 에도에 막부를 연 것은 일본사의 거대한 전환점 중 하나입니다. 약 150년 동안 이어진 전국시대의 혼란을 끝내고 260년간의 평화시대를 연 것이죠. 에도 막부의 시스템은 정교했습니다. 상킨코타이 제도를 통해 다이묘들을 에도에 정기적으로 머물게 하며 반란을 예방했고 산업공상의 엄격한 신분제로 사회를 안정시켰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도 천황은 교토에서 권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도쿠가와 쇼군은 실질적인 권력자였지만 명목상으로는 천황으로부터 정치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이 이중구조가 바로 일본의 독특함입니다. 중국에서는 황제가 바뀌면 모든 게 바뀌었지만 일본에서는 실권자가 몇 번을 바뀌어도 천황은 생명이 다하지 않는 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연호도 마찬가지죠. 막부 시대에도 연호는 천황이 정하는 것으로 여겨져 천황의 권위를 상징하는 중요한 장치로 사용되었습니다. 에도 막부의 지배 아래 평화가 지속되던 1853년 미국의 페리 함대가 일본 앞바다에 나타났을 때 일본인들이 받은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약 200년간 쇄국 정책을 유지해온 일본에게 거대한 철제 증기선과 함께 등장한 서구 문명은 괴상한 이방인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때 일본인들이 외친 구호가 바로 조낭양이입니다. 천황을 높이고 서양 오랑캐를 물리치자는 뜻이었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위기 상황에서 일본인들이 찾은 구심점이 천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스마번과 조슈번을 중심으로 한 조낭파 사무라이들은 막부는 천황의 뜻을 저버렸다며 막부에 대항하였습니다. 1868년 이들은 막부 체제를 붕괴시키고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켰습니다. 일본 역사의 가장 큰 반환점이 된 메이지 유신은 천황의 권위 회복이라는 명분이 뒷받침되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권을 잡은 메이지 정부는 180도 다른 정책을 펼쳤습니다. 양이 대신 문명 개화를 선택한 것입니다. 서양을 물리치려면 먼저 서양을 배워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이었습니다. 메이지 정부는 부국강병을 국가 목표로 삼아 서구식 군대를 만들고 철도를 건설하고 공장을 세우고 서구식 법률을 도입했습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일본은 완전히 다른 나라로 변모하였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서구화를 추진하면서도 동양적 사상으로 점철된 천황의 권위는 오히려 더욱 강화된 것입니다. 메이지 정부는 천황을 현인신, 즉 살아있는 신으로 선전했습니다. 1889년에 제정된 메이지 헌법은 대일본 제국은 만세 일기에 천황이 통치한다며 천황 주권을 명시했죠. 왕권을 제약하는 서구식 입헌주의와는 달리 메이지 체제의 입헌주의는 천황의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였습니다. 이후 연호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주로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의미가 강했다면 메이지 시대부터는 정치적이고 국가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메이지 시대부터 1세 1원제가 확립된 점입니다. 한 천황의 재위기간 동안은 연호를 바꾸지 않는다는 원칙이죠. 이전까지는 같은 천황 재위 중에도 연호를 여러 번 바꾸는 경우가 많았는데 메이지부터는 천황과 연호가 1대1로 대응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연호는 단순한 시대 표기가 아니라 천황의 시대를 상징하는 고유명사가 되었습니다. 메이지 천황, 다이쇼 천황, 쇼와 천황처럼 연호와 천황을 일치화하는 풍습도 이때부터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경험은 일본인들에게 연호는 단순한 시간표기법 이상의 의미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시간을 소유하는 것 같은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헤이세이 시대에 태어난 일본인들은 자신들을 헤이세이 세대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1989년부터 2019년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죠. 헤이세이라는 이름 속에는 버블 경제의 붕괴, 잃어버린 20년, 동일본 대지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해온 세대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쇼와 세대는 전쟁과 부흥의 시대를 산 세대로 여겨지고 레이와 세대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세대로 여겨집니다. 각 연호가 하나의 완결된 서사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연호는 일본인들에게 시대표기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일본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천황과 함께, 전통과 함께, 그리고 미래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의 이야기를 말입니다.